그럼 소설 왜 필요한 걸까요? 드라마 가서 보면서 새로운 걸 깨닫는 거예요. 지식의 형태로 주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알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워라밸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했을 때 같이 뜬 말이 뭐냐면 삶의 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행복하려면 공부가 행복한 거야. 그게 아마추어의 공부란 뜻이었어요. 공부가 행복한 건데 여기에 또 다른 종류의 행복감이 있지. 그게 바로 라이프로서 무슨 예술도 있고 문학도 있고 운동도 있고 그런 삶의 질의 문제들을 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것처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을 표현하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 거기에 눈을 뜨시는 거거든요. 김경미 시인의 식사법은 우리 인생에 대한 교훈 같습니다. 야, 콩나물 푹 익혀야 비린내 안 나. 네 마음을 그렇게 먹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식빵 가장자리 떼먹는 놈 얄밉죠? 그것까지 다 먹으란 얘기입니다. 맛없는 것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고통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돌도 때로는 씹어가는 것, 다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식사법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좀 유순한 눈빛을 갖고 한 모금 식후물처럼 한 끼 먹고 또 좀 있다가 그 다음 끼를 먹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시라고 저는 풀이를 합니다. 인생에서 어떻게 여러분 맛있는 반찬만 있겠습니까? 아니 맛있는 반찬만 있으면 질려서 어떻게 먹겠습니까? 화려하고 그런 것만이 우리의 식사가 아니라 한 끼 먹고 또 한 끼 먹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밥벌이, 우리의 인생살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제가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하는 거에 갔을 때 그게 100몇십 회 때인가 하는데 그 동안에 문학은 저 하나였다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왜 인문학이라고 할 때 문학은 생각이 안 됐을까? 대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학은 어디에 가 있냐면요. 인문대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때는 국문과, 영문과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또 문예 창작과는 어디로 가 있냐면은 예술대학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은 예술적 속성과 인문학적 속성 두 개를 갖고 있어서 서점에 가셔도 문학에 관한 책이 어디는 문학 코너에 꽂혀 있고요. 어디는 인문학 안에 있는 문학 코너에 꽂혀 있고요. 어디는 음악 미술하는 그 있고 아예 그냥 문학 코너 거긴 주로 창작품만을 다루는 것 여기에 존재하고 있죠. 문학은 그런 이중적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학을 안 읽는다 그러지만 예술판에서는 문학이 그래도 베스트셀러예요. 제일 많이 나가요. 문제는 그거를 그냥 읽으면 되겠지. 그건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음악은 그냥 들으면 되겠지. 미술은 그냥 보면 되겠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떨 때는 미술에 대해서 큐레이션도 배우고 싶고 누군가가 미술 해설해주는 프로도 보고 싶고 음악도 뭐 해설하는 것도 보고 싶어 하시면서 문학은 그런 통로가 너무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만 주어지면 사실은 문학도 훨씬 더 풍부하게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인문학으로서의 문학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문학이 우선이죠. 저는 문학의 안내자 정도에 불과하죠. 제 전공이 문학이 아니라 문학 교육이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범대학에 있고 제 전공은 문학이라기보다는 문학 교육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지금 또 여러분한테 문학 교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꼭 교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니까 보이네 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면 미술에 눈 뜨고 음악에 귀 열리는 것처럼 또 다른 세상이 보일 텐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소설 왜 필요한 걸까요? 소설이나 혹은 드라마, 영화 같은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인공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기가 막힌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소설 속 주인공이 도둑이면 여러분은 그 도둑이 잡히길 바라면서 읽으시겠습니까? 안 잡히길 바라면서 읽으시겠습니까? 안 잡히길 바라면서 그걸 읽게 돼 있다고요. 근데 드라마를 봤어요. 조폭이 등장했어요. 알고 봤더니 조폭이 불쌍하네. 제 운명이 저렇게 만든 거네. 오히려 쟤를 막 잡으려고 하는 검사가 오히려 나쁜 놈이네. 그 뒤에 있는 국회의원이 진짜 나쁜 놈이네. 이렇게 바꿔요. 그래갖고 결국 그 조폭이 운명에 굴복해서 마지막 형장이슬로 사라질 때 우리가 따라오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모래시계예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조폭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바뀌겠어요? 인문학 서적을 막 읽고 사람들은 평등하게 다뤄야 돼. 뭐 이런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바뀌겠어요?
정말 내 몸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 눈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인간은 문학이라고 하는 걸 발명한 거예요. 발명품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너네들이 그렇게 돼보지 않고는 안 된다. 여러분 드라마 속 주인공이 죽었다고 따라 울잖아요. 우리 공감의 폭이 사실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내 부모가 죽으면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소설의 주인공은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고, 소설 속 주인공한테 내가 애정을 다 줬는데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소설은 아니지만 로미오와 줄리엣 시대의 그 독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걸 보는 동안 로미오 편을 들겠죠. 저들이 순수한 사랑을 하는데 왜들 저렇게 말리는 거야? 하고 딱 그 드라마 밖을 빠져나오고 나면 나는 로미오 편이었을까요? 로미오 아버지 스타일이었을까요? 로미오 아버지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 그런 사람이 드라마 가서 보면서 새로운 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인문, 사회 이런 데서 지식의 형태로 주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삶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문학이 오랜 세월 동안 구원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문학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근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끊어진다는 것은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겠다. 이런 거. 어디 가서 잘난 척하지 못하니까. 역사물을 뭐 보면 야, 너 숙종 때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뭐 아는 것 같으니까. 그건 뭐가 의미 있어요, 그게. 그래서 네 몸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네 견해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문학은 유효한 국면이 있다. 우리 언어는 시를 쓰기엔 형편없이 부족한 것들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언어는 시를 쓰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의사소통을 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효율성에 지배받는 거예요. 언어가 얼마나 효율적인 놈이냐 하는 말이죠. 비슷한 걸 같다라고 퉁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의자에 앉아서 이걸 보고 계실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앉고 있는 의자랑 같은가요? 다르죠. 근데 이거 우리는 다 합쳐서 의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세상에 있는 의자들 이름을 다 따로 지었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잖아요.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좀 있고 대충 이런 거는 의자라고 하는 추상성을 인간은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걸 갖다 붙인 게 바로 언어입니다. 시인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파랗다. 이게 너무 싫은 사람들이에요. 파랗다는 건 여러분 이것도 파란 거고요. 뭐 이것도 파란 거고요. 다 다른데 파랗다고 퉁치는 거예요. 얼마나 폭력적인 단어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왜 그런 말이 붙었을까요? 사랑한다는 단어가 너무너무 폭력적이란 말이에요. 너무 뭉툭하잖아요. 저것들이 하는 것도 사랑인데 우리 사랑을 사랑이라고. 그래서 막 내 사랑에 적합한 언어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시인은 모든 사태에 이름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슬픔은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 근데 새로운 언어를 만들 수 없으니까 있는 언어 갖고 조합해서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내고 은유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면서 그거 자체가 하나 예술이 되게 리듬을 갖다 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게 시라고 하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는 것처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을 표현하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 거기에 눈을 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그것도 한번 사시면서 꼭 느끼고 훈련해야 될 그런 영역이 아닌가 저는 믿는 거죠. 그렇게. 문학이 왜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게 뭔가 좀 모순되는 거죠. 우리 분명히 알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알는데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유용한 거, 실용적인 거 이런 거에 많이 가요. 그래서 한때는 너무 사람들이 실용주의만 빠졌다가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워라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워크만이 인생의 다가 아닌 것 같아. 라이프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서부터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가지기 시작하셨고 심지어는 지금 제가 이렇게 시로 강의하는 시간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너무 고맙죠. 그전까지 여러분 저 이런 거 못했어요. 아니 세상 쓸모없는 게 문학인데 누가 그런 걸 하겠어요? 근데 워라밸이라고 하는 게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아닙니까? 이 전까지는 워워벨이에요. 워크와 워크의 밸런스 뿐이에요. 사람들이 다 삶의 그 양이 허덕여가지고 그럼 무조건 양만이. 오죽하면 식당 가서도 아무거나 시켜 양 많은 걸로 이랬던 시절은 워크 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좀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쩍 야 오늘은 뭐 스파게티 먹을까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워라밸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했을 때 같이 뜬 말이 뭐냐면 삶의 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삶의 양은 이제 극복이 됐고 삶의 질을 누리고 싶은데 그게 워라밸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이 가면서 혹은 뭐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또 그 뒤에 나오면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능률적인 것만 효율적인 것만이 아니라 좀 감성적인 것 뭐 이런 가치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단어에 조금 전제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뭐냐면 워라밸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워크는 라이프가 아니라는 얘기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워크는 라이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노동처럼 돼 있고 라이프만이 라이프라고 설명해 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워라밸 할 때 워크가 많은 시간을 많이 차지해요? 라이프가 시간을 많이 차지해요? 워크가 많이 차지하잖아요. 저녁에 있는 삶 정도가 워라밸이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지금 쓸모 있는 것 하다가 지금 잠깐 여기 와서 요거 보시는 게 워라밸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죠? 우린 대체적으로 라이프가 아닌 삶을 산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워라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워크도 라이프고 라이프도 라이프예요. 워크 일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밥벌이 수단인 것만이어서는 안 된다. 정말 행복한 사회는 내 워크가 행복해야 된다. 내 시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데 말하자면 지금 수험생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가 워크잖아요. 얘네들이 너무 이게 고통스러워서 잠시 라이프 시간에 너 게임하게 해줄게. 그럼 우리는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라이프는 게임이야, 야. 그게 행복한 거 맞아요? 정말 행복하려면 공부가 행복한 거야. 그게 아마추어의 공부란 뜻이었어요. 공부가 행복한 건데 여기에 또 다른 종류의 행복감이 있지. 그게 바로 라이프로서 무슨 예술도 있고 문학도 있고 운동도 있고 그런 삶의 질의 문제들을 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워라밸이라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본 이 업 혹은 살아가는 기 위한 것들 이것 자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선진 사회로 가는 길이지만 이렇게만 갔더니 자꾸 사람들이 워커홀릭만 됐더라. 사실은 그 자체가 행복했다기보다는 그것이 주는 보상이 너무 달콤해서 거기에 취해서 사람들이 자기 삶을 잃어버리고 있더라. 그래서 워라밸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들이어야 될까? 고작 해야 게임하고 뭐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는 걸까? 그럼 이건 정말 저는 비극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은 신의 사회 한 번만 더 제가 인용해 볼게요. 키팅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술, 법률, 사업, 기술 이 모두 고귀한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시, 아름다움, 낭만, 사랑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란다. 의술, 법률, 사업, 기술 이게 다 뭡니까? 잘 나가는 것들, 워크의 세계입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생계 수단이자 동시에 고귀한 거라고 키팅 선생은 똑똑하게 말해놨어요. 이거 귀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박물관 데려간 거죠. 자봐. 모든 걸 이룬 사람들이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이 너네들한테는 다르게 얘기하네. 시, 아름다운 낭만, 사랑 이런 걸 누리라고. 그게 진정한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내가 의술해서 성공하면 뭐해? 그럼 내가 뭘 이룰 거야? 저는 그래서 젊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가 자꾸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교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 왜냐하면 우리 어릴 적부터 우리한테 넌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하고 키워놓으니까 무엇이 자꾸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인생의 목표 그러면 그 무엇, 명사를 떠올리기가 쉽지. 그러나 만약에 그게 인생의 목표라면 우리 그 인생의 목표를 우리는 언제쯤 이루게 될까? 너 언제쯤 의사 될 것 같니? 지금 안 될 것 같지? 근데 된다면 아마 20, 30대 안에 될 거야. 교사? 정말 하늘의 별 따기지. 된다면 언제 될래? 20, 30대 안에 되는 거야. 그럼 무슨 놈의 인생의 목표가 고작 20, 30대 안에 이루어지는 게 인생의 목표겠니? 그럼 20, 30대 교사 됐어. 그럼 나머지 긴 인생엔 뭐를 목표로 살아갈래? 반대로 내가 더 이상 의사가 될 수 없고 교사가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 언제일까? 그것도 역시 20, 30대다. 그럼 나는 꿈을 이루는데 실패했어. 루저야. 패배자야. 나머지 긴 인생엔 뭐를 목표로 살아갈래? 졌는데. 어쩌면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나 동사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게 목표야. 나는 선한 삶을 사는 게 목표야. 나는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게 목표야.
그러면 교사는 20대 때 된다 할지라도 존경받는 교사가 되는 건 정년 퇴임 때까지 해도 이룰까 말까 목표가 되는 거지. 의사가 아니라 의사 할애비가 됐어도 환자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면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어쩌면 우리는 형용사를 이루기 위해서 존경받는 삶이라고 하는 형용사나 동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는 의사가 되는 길을 택했고 누구는 교사가 되는 길을 택했고 누구는 사업가가 되는 길을 택했을지 몰라.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당장의 효율, 당장의 쓸모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쉽게 인정하지. 그런데 정작 실천은 안 해. 한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드디어 인문학 붐이 불기 시작했죠. 저는 우리나라가 인문학 시장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심지어 최근에는 건축도 인문학으로 들어오고 뭐 다양한 예술도 다 인문학으로 들어오면서 정작 문학은 인문학이라고 보지 않는 사연이 뭘까? 언제서부턴가 인문학이 지식으로 변질됐어요. 그래서 뭘 용어를 많이 알고 뭘 알고 지식으로 정리되고 이런 것들을 알면 자기가 인문학 한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 착각이 이 시장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을 봐요. 몰라요. 또 봐요. 안 것 같아요. 몰라요. 또 봐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인문학적 지식은 굉장히 많이 보유한 것 같은데 정작 인문적으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건 좀 다른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시대에 문학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요. 딴 게 아니라 머리로 우리는 세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해서 가슴으로 내려와만 비로소 결정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동안은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 경영학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결정했던 걸 반성하면서 인문학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태도로 변환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건 몸을 바꾸지 못했다는 거고 몸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공감에 기초한 인문학으로서의 문학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왜 시냐? 솔직히 제가 처음에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고 하는 책을 낼 때 시장은 의외로 여겼었을 겁니다. 아우 지금 소설도 사람들이 안 읽는다는데 무슨 놈의 시야? 뭐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지금 시의 시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소셜 미디어 같은 거에 보게 되면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그냥 자기 삶의 어떤 순간을 저장하고 공유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꽃이 예뻤는데 그걸 막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올려서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자기 애를 찍고 풍경을 찍고 뭐 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어떤 서정적 순간을 남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걸 언어화한 것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그냥 인별에다가 사진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것의 언어화가 저는 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SNS 시대에 시는 오히려 짧아서 될 장르다. 잔소리하지 않는다, 시는. 그리고 시는 직설하지 않아서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 그게 저는 성체라고 생각했어요. 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거 좋은 거예요. 원래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시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산문을 썼죠. 근데 뭔가 저기 어떤 비의, 신비한 그게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사랑, 지금까지 수많은 말로 써도 아직까지 해명이 안 됐잖아요. 그것을 불가능에 도전하는 게 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들어오다가 내가 사랑하게 되고 사랑에 성찰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날 시가 막 다가와요. 그럼 내가 이제 시인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이 시대의 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짧고 잔소리하지 않고 자주 접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시대에 시가 드디어 힘을 가질 수 있는 때라고 반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왔고요. 그게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이 됐던 것 같아요. 키팅의 말입니다. 시, 사랑, 아름다움, 낭만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목적이란다. 이제 시를 읽으실 때가 된 것 아닌가. 그럴 작품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좋은 작품을 선정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러려면 정보도 많이 필요하죠. 이런 말은 성립하지 않아요. 문학은 어려워요. 아니요. 어떤 문학이 어려운 거예요. 클래식이 어려워요? 쉬워요? 이것도 잘못된 질문이에요. 어떤 음악은 어려울 수 있고요. 근데 그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문학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지는 않아요. 아마추어가 마치 9급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그거는 참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인풋이 있었으면 아웃풋일 거라고 생각해요. 문학의 세계도 엄청난 축적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말하자면 쉬운 운동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고 달콤한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저절로 가다 보면 점점 더 어려운 걸 추구하게 됩니다. 그게 아마추어 리즘이거든요. 지금 몇 권 읽으신 거 판단 내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적절한 나이도 있는데 이게 적절한 인내심과 적절한 나이가 좀 필요하다고 표현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인내심이 너무 부족해요. 이게요, 읽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한동안 정말 저점을 통과해요. 이렇게 근데 이게 하는 순간서부터 이건 모든 거의 법칙이에요. 이 축적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요. 물도 100도를 견뎌야만 기체가 되는데 맨날 60도로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맨날 끄니까. 한번 그러면 100도까지 가볼까? 그러고 나서 100도가 돼서 수증기가 되는 경험을 하고 별거 아니네 하고 버리든가. 저는 그랬거든요. 어느 날 미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고 싶어서였는지 모르겠는데 보고 싶고 보이다 보니까 너무 인생이 넓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저 40대에 그렇게 됐어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전에는 미술관 왜 가? 그랬다가 어떤 친구의 영향을 받기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가 이런 거구나가 살짝 오기 시작하니까 더 많은 걸 보고 싶어지고 더 많은 걸 보니까 더 많이 알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눈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받은 건가. 저 아름다운 그림을 볼 수 있다니. 제가 지금도 안 열리고 있는 게 귀거든요. 그렇게 큰 노력도 안 하긴 했지만 클래식 음악을 들어도 좋은 건 알겠는데 가령 이런 질문. 그럼 이 곡은 조성진께 좋아? 누구께 좋아? 그럼 절망스러워요. 그걸 어떻게 구분해? 막 그럴 때 되면 우울해져요. 이 귀는 도대체 왜 달려 있나? 도대체 귀의 용도를 모르겠어. 안경 거는 거 외에 이놈이 뭐 하려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 우울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감각이 있는데 내가 입이 있는데 혀가 있는데 맛있는 음식을 영접하고 그것처럼 아니 문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이 세계를 알면 하는 게 올 텐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각의 확장을 바라신다면 가장 좋은 게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책은 경험의 집약이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다른 데로 나가야 된다고요. 제가 시는 유리창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하고 저하고를 매개해줬지만 그러나 벽이에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책을 읽고 문학을 읽고 알았어. 그거 다 아니에요. 그거는 유리창이에요. 이제 나를 어디로 가게 해준 매개일 뿐. 그럼 그 다음 세계로 또 나가야 되는 거고 실제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고 책을 읽을 때만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나서 현실 세계에서 선해져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문학이 지금 당장 몇 권의 만족을 주지 못했다 그러면 저 같으면 5기가 한번 나보겠어요. 투자한 시간이 있지. 조금 더 가볼까?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안내를 받아볼까?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이가 필요하다는 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젊을 땐 잘 안 되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거 똑같으니까. 젊었을 때 왜 경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예술의 세계도 그랬어요. 새로운 눈을 뜨는 것 같은 거. 그러려면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한 계기가 올 거다. 그렇게 답을 드릴게요. 모든 시를 잘 읽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자꾸 남이 어떻게 읽는지를 좀 보고 따라하는 게 처음엔 필요해요. 요리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요리 프로 보는 거죠, 뭐. 근데 요리 프로를 볼 때도요, 그냥 그걸 외우는 게 있고요. 왜 저때 저 폰즈 소스라고 하는지를 내가 이해하는 건 달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난 저기 한번 고춧가루를 넣어볼까? 이것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게 굉장히 필요해서, 요리 강습으로 비유하자면은, 일단 이런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슬슬 이제 한번 배우시는 거죠. 시를 이렇게 읽으니까 이런 재미가 있네. 이 양반은 이런 거에 주목하고 있네.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볼 수도 있네. 그거는 시만 그런 게 아니라요. 미술도 그렇고요. 아니 건축도 그래요. 여러분 건축 보고서는 저거 왜 저렇게 각을 틀었을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건축가들은 햇볕 방향을 보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그걸 저쪽에서 보면 다른 입체로 보인다는 것도 말해 줄 수 있고요. 그럼 똑같이 있는 공간인데 그 의미는 사람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지죠. 똑같은 걸 보더라도. 바로 그렇게 건축가의 전문적인 시각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걸 많이 보다 보면은 나만 볼 수 있는 공간의 묘가 생겨나고 그럴 때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도 손도 못 대는 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시는 심지어 이 시인은 소통할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표현하고만 싶었을 뿐이구나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추상화 볼 때요. 저 추상화가 뭐를 표현하려고 한 거야? 무슨 내용을 그린 거야? 라고 보면 추상화 제대로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추상화 자체의 색감, 구도 그냥 그 미적 경험만 하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려운 시는 굳이 애쓰지 마세요. 시인도 뭐 썼다고 말 못해요. 모든 시를 논리적으로 해설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소통이 되는 시들은 기본 논리는 소통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로 다 설명되면 아마 제 해설은 거짓말일 거예요. 그러면 시인이 시를 쓴 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진작 그렇게 논리로 쓰지. 논리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접근하고 남은 여지가 어쩌면 그게 진짜 시의 맛일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떤 시를 들려드리고 자 이거는 이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교 경전을 보면 되죠. 근데 전혀 다른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는 그 언어 자체가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언어를 소통의 도구로만 썼는데 언어가 주인 노릇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그 시 구절이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맴돌아. 그럼 그런 거 하나 암송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걔가 다른 시를 이해하는데 보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시를 자꾸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식의 분석이 아니라 분석은 한 거라니까요. 그런 식의 분석이 아닌 거지 내가 내 나름대로 자꾸 분석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좀 기초를 공부하시고 그리고 자꾸 시도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집을 사실 때 처음에는 해설 보고 시를 읽다가요. 어느 순간 되면은 해설 보지 마세요. 먼저 시랑 접해서 이건 이런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뒤에 해설이 있는데 어머 나랑 똑같이 읽었어. 그럼 막 내가 좀 성장한 듯한 느낌도 가져보시고 그러면서 또 다른 시집의 세계를 또 만나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뭐 제가 뭐 인생 알겠습니까? 그냥 소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의 많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시는 무슨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이미 어떤 얘기들을 써놨을까? 그런 거예요. 시에 관한 책들이 많은데 시는 원래 인생이 필요해서 나아진 발명품일 테고 원래 인생에 복무하려고 한 걸 텐데 어느 순간 그 고리를 잃어버린 것 아닐까? 물론 모든 시를 무슨 교훈이라든가 이런 걸로 환원하는 것은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이 책을 쓴 건 아니고요. 시가 원래 복무해야 할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인생이라고 하는 커다란 범주 안에서 그걸 생각하고 사유하고 성찰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시인들은 했을 텐데 뭔가 그 중간 단계에서 소통이 잘못됐는지 시는 인생과 상관없는 것, 시는 그냥 고상한 것, 시는 순수한 것 이런 말들이 퍼지면서 독자들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 아닐까. 그 둘 사이에 다리를 놓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인생의 테마들을 정해놓고 최근의 시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시인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많은 고민들을 해놨더라고요. 도처에 시가 있고 아니 없을 리가 없죠. 인생 문제를 갖고 시인이 쓰는 건데 그래서 이건 시인들의 어떤 집단지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한 교훈을 철학책에서 갖고 올 수도 있고 뭐 종교 경전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저는 그것을 시에서 한번 구해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시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는 일종의 화두와 같은 것, 다 말하지 않은 것, 다 말해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비로소 우리의 진짜 성찰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도구로 시는 최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내 곁에 두고 싶은 나의 시는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자기 시라고 삼으셔도 좋고 자기가 직접 시를 쓰셔도 좋고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내 삶의 언어는 무엇일까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았는데 욕심이 생겼어요. 더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